민트 오디오북. 이게 누구야? 연심이? 오래간만이야, 성탁씨. 네가 말도 없이 갑자기 사라져서 황당하면서도 걱정 많이 했어. 말 못할 사정이 있었지. 그때 그렇게 가버리지 않고 여기에 있었으면 우리가 토닥거리면서도 어떻게 됐을지도 모르지. 트럭에 오른 두 사람은 지방도로를 달렸다. 군데군데 깔려있는 과속 방지턱을 넘을 때는 성탁이 속도를 줄였는데도 번번이 심하게 차가 흔들려 연심의 상체가 성탁에게 쏠리곤 했다. 연심에게서 뿜어져 나오는 향기가 성탁의 후각이며 심장까지 자극을 했다. 과거 두 사람 사이의 기억을 되살리기에 충분한 자극이었다. 연심도 같은 느낌이었을까? 붉은 꽃 메밀밭. 박철호. 흐르는 강물에 밀려 강변엔 제법 많은 모래가 쌓였다. 뻥 뚫린 바위 동굴 건너편에 해변의 백사장을 닮은 모래밭이 있다. 동강변의 백사장이다. 규모는 작아도 그 위에 돋은 잡초들을 제거하고 소라나 조개 껍질 대신 자잘한 돌이나 아기 주먹만한 조약돌이 햇볕에 반사돼 반짝인다. 녹슬었던 기억에도 윤기가 돌아 모래밭의 추억이 애잔한 노랫소리로 들려온다. 어디선가 모래더미를 헤치고 모래무지가 튀어오를 것만 같다. 물 밖에서 온몸에 모래를 묻히고 퍼덕이다 지쳐 널브러진 모래무지의 환영이 보였다. 그것은 20여 년을 객지에 나가 살다가 상처를 안고 고향에 돌아온 성탁의 지금 모습과 다름없었다. 성탁이 식솔들을 이끌고 낙향한 것이 꼭 3년 전이었다. 이때 모처럼 마주한 백사장은 그 옛날에 손바닥만해 보이던 모래밭이 아니었다. 강폭도 넓어져 보였고 밭 쪽으로 모래밭도 더 넓어져 충분히 백사장의 느낌을 받았었다. 그 흔한 버드나무 한 그루 없는 것은 그때와 같았다. 반성탁은 연심과 교교한 달빛을 전신에 휘감은 채 모래밭을 뒹굴던 그 옛날의 하룻밤을 떠올리며 까칠한 수염 사이로 쓸쓸한 미소를 흘린다. 그날 밤 연심이 끝까지 버티지 않았더라면 지금쯤 그녀와 아들, 딸 낳고 고향을 지키며 잘 살고 있을 터인데 하는 생각에 깊은 회한에 잠긴다. 그날 밤 연심은 성탁에게 몸을 허락하고 싶지 않아 필사적으로 그의 완력을 뿌리치고 강물로 뛰어들었었다. 놀란 성탁은 오로지 연심을 구해야 하겠다는 일념으로 뒤쫓아가 온몸이 젖은 그녀를 업고 나왔었다. 이튿날 연심은 후련히 마을을 떠났고 소식도 완전히 끊겼다. 연심이 없는 마을은 성탁에게도 허전해서 견딜 수가 없었다. 제대도 한마당에 취업도 해야 해서 성탁은 일자리를 찾아 경기도 안산으로 갔다. 공고기계과를 나왔으니 공장에 취업해 안산에서 20년을 살았다. 풍족하지는 못했어도 중매로 만난 최신정과 결혼해서 슬하에 일남일녀를 두고 행복하게 잘 살아왔다. 그러다가 세월호 사고 때 단원고 학생이던 사랑하는 아들 반기훈을 잃고 그 아픔을 견디다 못해 3년 전 동강변 목골마을로 낙향했다. 아내와 딸은 캐나다 엘버타주 산유도시 포트 맥머리로 이민을 간 형님의 소개로 엘버타주의 주도인 에드몬턴으로 보냈다. 그곳에서 딸은 고등학교를 다니고 있고 아내는 딸 학업을 뒷바라지하며 틈틈이 한인식당에서 주방일을 보고 있다. 객지에 나가 있는 동안 부모님은 다 돌아가시고 고향엔 빈 문전 옥담만 남아 있었다.
영월댐이 들어서면 보상을 받겠다고 성탁 내 논밭을 빌려 오가피 나무를 촘촘히 심은 외지인 덕분에 밭은 졸지에 오가피 숲이 되어 있었다. 부모님이 연로하셔서 농사일이 버거워 대토를 해준 것이다. 그것이 귀농을 하게 된 성탁에게 제 밭에 오가피 숲을 제거해야 하는 큰일이 되었고 인부를 사서 며칠 제거 작업을 했다. 부모님 생전에도 농사일을 안 하던 성탁에게 농사일은 쉬운 게 아니었다. 부모님은 평생 농사를 지으며 자식들을 키우고 공부도 시켰으나 성탁은 농사일을 제대로 해본 적이 없어서 말이 귀농이지 사실 농사 초보자나 다름없었다. 작업기구에 농자재까지 수입은 없는데 자꾸 비용이 들어가는 것도 적잖은 부담이 되었다. 아내는 캐나다에 와서 같이 막노동이라도 하자고 했지만 성탁은 아들이 묻힌 이 땅을 떠날 수 없었다. 아무리 바빠도 한 달에 한 번 아들이 영면한 추모원에는 꼭 다녀와야 했다. 아들에 대한 약속이었고 그보다 더 큰 의미는 그것이 아들을 지키지 못한 데 대한 속죄의식이기도 하다는 생각에 걸을 수가 없는 일이었다. 성탁은 이미 늦은 나이지만 더 늦기 전에 아들이 잠든 이 땅에서 농사로 성공하고 싶었다. 아니, 반드시 성공해야만 했다. 조부모님의 영향으로 어려서부터 농사일을 귀하게 여겼던 아들 대신 아들의 꿈을 이루어주는 것도 무시할 수 없는 그 이유 중에 하나다. 요즘 농업에 쓰이는 드론도 초등학교 시절 기훈의 공상과학 중에 들어있던 것이다. 이름은 드론이 아니고 비료든 농약이든 공중에서 살포하는 기계를 그려 할아버지에게 보여주곤 했었다. 기훈은 그런 그림으로 뜨거운 여름날 분무기를 등에 메고 농약을 치는 할아버지의 일손을 덜어주는 이야기를 성탁 앞에서도 했었다. 달포전 군청에 갔다가 덕포 비행장에서 드론 시연회를 가진다는 포스터를 보고 성탁은 열일제치고 시연장에 갔었다. 기훈이가 살아있었으면 자신의 어릴 적 상상이 눈앞에 펼쳐지는 광경을 보고 무척 기뻐했을 것 같아 성탁의 가슴은 또 한 번 미어지다 못해 발기발기 찢어지듯 아팠다. 자유자재로 드론을 조종하는 시연자에게서 기훈의 환영을 보고 나서 그날 저녁 성탁은 포금을 하고 가족도 없는 빈집에 돌아와 목 놓아 울었었다. 아직 동이 트기도 전인데 전날의 폭음에 의한 심한 갈증으로 평소보다 일찍 눈이 떠진 성탁은 주방으로 가 수도꼭지에 입을 대고 벌컥벌컥 찬물을 들이켰다. 머리는 좀 무거웠으나 찬물에 씻긴 입 안은 개운했다. 화장실에 가서 소변을 보는데 전화벨 소리가 요란하게 울렸다. 이 새벽에 웬 전화인가 싶어 지퍼도 못 올리고 허겁지겁 달려와 전화를 받았다. 아내였다. 이 새벽에 당신이 웬일이오? 무슨 일이 있는 거요? 성탁은 애써 숨을 고르며 물었다. 캐나다는 낮인데 뻔히 자는 시간인 줄 알면서 전화를 건 데는 필경 무슨 곡절이 있을 터였다. 평소에는 한국 시간으로 저녁 9시경 서로 통화를 하기로 약속을 했었다. 현지와는 15시간 시차가 있으므로 에드몬톤은 새벽 6시, 아내에겐 기상시간이고 성탁에겐 하루 일과를 마치고 쉴 시간에 매주 한두 차례만 안부를 전하기로 했었다. 대개 주초엔 아내가 먼저 전화를 걸어 한 주간의 새로운 계획을 전하고 금요일 밤엔 성탁이 전화를 해 지난 한 주간의 일들을 전하면서 서로 무사함을 확인하고 가슴 가득 고인 그리움을 달래곤 했었다. 인터넷 전화로 화상통화를 하면서 비용도 아끼고 얼굴도 보는 일석이조가
기러기 부부들에겐 상당한 위안이 되었다. 시아주버님이... 아내는 말을 잇지 못하고 머뭇거렸다. 무슨 일인데? 여보, 얼른 말해봐요. 형님한테 무슨 일이 생겼어? 형님이 피소를 당했어요. 뭐라고? 피소? 어째서? 누구한테? 아내가 전화상으로 들려준 저간의 상황은 성탁에겐 이해가 안 되는 일이었지만 현지에서는 교민사회에도 이미 소문이 바다할 정도로 사건이 진행된 상태였다. 용접공으로 이민을 간 형님과 형님 가족은 10년 가까운 이민 생활에 이제까지 아무 일 없이 잘 적응해 왔었다. 그런데 형님이 2주 전쯤 같은 회사의 젊은 신입 여직원으로부터 성희롱으로 고소를 당했다는 것이다. 형님이 회식에서 술을 마시고 여직원에게 술을 강제로 권했다고 했다. 그 과정에서 약간의 신체적 접촉도 있었다고 했다. 캐나다에서는 술을 먹지 않겠다고 하는데 강요하면 직권남용 희롱사항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취중에 기분에 휩쓸려 방심한 것 같았다. 성희롱은 회사에서 불명예 퇴사 사유가 되고 아울러 법적 책임도 져야 하는 상황이라고 했다. 쉽게 말하면 성희롱은 행위자가 법적으로 범법자가 되며 빨간 줄이 그어져 평생 따라다닌다는 것이다. 아내의 전언에 따르면 변호사를 선임해 법적 책임을 최소화하는 노력을 하고 있는데 그 결과는 더 두고 봐야 한다는 것이었다. 그보다 더 큰 문제는 그런 일로 형님의 심적 상태가 이민 생활을 지속하기 힘들 정도로 위축되는 것 같다는 것이었다. 그것은 형수님에게도 마찬가지인 것 같다고 했다. 한마디로 이민 생활에 대한 회의가 깊어져 다 성장한 자녀들만 현지에 두고 형님 내외는 역이민을 생각하는 것 같다고 하면서 성탁에게 형님과 대화를 해보기를 권했다. 게다가 형님 내외만 믿고 딸을 데리고 이역만리 먼 나라로 갔는데 형님 내외가 귀국을 해버리면 이제 막 정착이 되기 시작한 아내와 딸도 낭패라는 것이다. 그것은 성탁도 같은 느낌이었다. 형님 내외가 안 계시는 캐나다에 아내와 딸을 계속 남겨둔다는 것은 성탁에게도 썩 마음이 내키지 않는 일이었다. 성탁은 아내의 권유대로 형님과 통화를 해보겠다고 하고 일단 아내와의 전화는 끊었다. 그러는 와중에 잠은 확 달아났고 입맛도 사라져 아침을 챙겨 먹을 엄두조차 나지 않았다. 형님과 통화를 하기에도 좀 이른 듯해서 성탁은 미리 밭도 갈아둔 터라 붉은 꽃 메밀 종자를 챙겨 밭으로 갔다. 메밀 파종을 빨리 마치고 형님께 전화를 걸 생각으로 비료 살포기로 홍메밀 종자를 흩어 뿌리고 트랙터 뒤에 쇠고리 줄을 가로질러 땅에 끌리도록 조정해 씨 뿌린 메밀밭을 뱅글뱅글 돌며 끌리는 쇠고리 줄로 파여진 흙에 씨앗이 묻히도록 했다. 비료 살포기와 트랙터를 이용하니 2000여 평의 넓은 밭임에도 홍메밀 파종은 금방 마무리되었다. 아침밥 대신 믹스커피 한 잔을 타들고 성탁은 수화기를 들어 번호판을 눌렀다. 형님이세요? 성탁입니다. 그래, 아우인가? 잘 지내재? 예, 저는 잘 지내는데 형님이 마음고생이 크시네요. 재수 씨한테 얘기 들었나 보구나. 일이 그렇게 됐다. 너한테도 할 말이 없구나. 너무 상심하지 마세요. 큰일도 아닌데 문화 차이 때문에 그런 거니까 죄인처럼 생각하실 것 없어요. 어디 그게 말처럼 쉽냐. 여기 법이 그런데. 변호사가 애쓰고 있으니 잘 될 거예요. 형수님도 속상해하지 마시고 마음 편히 먹도록 형님이 의연하게 대처하세요. 그런 일로 형님이 위축되면 형님만 바라보고 사는 형수님과 이 식구들은 어떻게 해요? 나도 그래서 내색 안 하고 어떻게든 내 선에서 해결을 보려고 했는데 변호사 수소문하다가 식구들도 다 알게 됐구나.
식구들은 당연히 알아야죠. 영어도 형님도 애들이 훨씬 나을 테고 식구들이 힘을 모아 공동대처하는 게 맞죠. 그건 그렇다만 식구들 고생시키는 가정의 체면이 말이 아니다. 네 처와 기정이 볼 면목도 없고. 형님 애들은 이미 법적으로나 문화적으로 그쪽 사람 다 되었으니 뭘 해도 밥은 먹겠죠. 지들끼리 살라고 하고 형님과 형수님은 이참에 돌아오시죠. 성탁은 아내에게 들은 얘기도 있는데다가 형님의 성정을 누구보다도 잘 알기에 형님 스스로 여기민에 대한 얘기를 꺼내기 전에 성탁이 먼저 핵심을 찔렀다. 그러잖아도 여기서 낙인 찍혀 눈치 보며 불편하게 사느니 돌아가서 보리죽을 먹더라도 마음 편히 사는 게 낫지 싶기도 하다. 그러세요. 고향에 오셔서 저와 같이 농사짓고 삽시다. 그런데 다 정리하고 나온 마당에 다시 빈손으로 돌아가 무얼 해먹고 사냐라고 말하고 싶은 형님의 심정을 간파해 성탁이 먼저 선수를 치며 형님에게 손을 내밀어 주었다. 그래, 나도 이 생각 저 생각 해보고 있고 형수와 애들하고도 의논해 보려고 하니 좀 더 두고 보자. 넌 안 하던 농사에 하려니 힘들지? 몸축 안 나게 형편껏 해라. 무리하지 말고. 예, 형님. 그렇게 하고 있어요. 오늘은 홍메밀 씨앗 파종했어요. 홍메밀? 예, 붉은 꽃 메밀이에요. 몇 년 전부터 외국에서 종자를 들여와 여기서도 재배하는데 매년 조금씩 재배 면적이 늘어나고 있어요. 처음 들어보는 메밀 같구나. 한국에 있을 때 듣지도 보지도 못한 것 같은데. 예, 맞아요. 메밀 기원지인 중국에 많이 분포하고 있는 보통 메밀 종류 중에 한 가지로 붉은 꽃으로 메밀밭을 가득 메워 정말 장관을 이루죠. 여기서도 근래 대면적의 붉은 꽃 메밀밭이 여기저기 생기고 있어요. 말로만 들어서는 상상이 잘 안 되는구나. 밭이 늘어나는 추세라니 언제 귀국하면 어디 가서 직접 붉은 꽃 메밀밭을 둘러볼 기회가 있겠지. 그럼요. 당장 제 밭도 있고 군에서 장려를 해서 우리 동네에서도 심은 집이 많아요. 형님이 귀국하시면 매년 저와 같이 붉은 꽃 메밀밭을 조성해 붉은색의 메밀꽃과 메밀줄기, 푸른색의 메밀잎 등을 잘 배합해 여러 가지 홍메밀 건강 제품도 만들어 국내외에 판매할 수도 있을 거예요. 성탁은 벌써부터 형님과 둘이서 고향 언덕의 대면적에 붉은 꽃 메밀밭을 일구고 거기서 생산되는 붉은 꽃 메밀을 소재로 한 다양한 종류의 상품을 만들어 파는 상상을 하면서 붉은 꽃 메밀밭을 상표로 하는 사업 청사진을 그리고 있었다. 그러나 형님이 어떤 결정을 하실지는 아직 예단하기 일러 생각해보자는 말만 주고받으며 전화를 끊었다. 처음 뿌린 홍메밀 씨앗은 5, 6일 만에 3분의 2 이상 발화되어 싹이 올라왔다. 뿌리기 전 자세히 살펴본 홍메밀 씨앗은 전에 심었던 세목굴 정사면체의 보통 메밀 씨앗과 모양은 별반 다를 게 없었다. 다만 크기가 다소 작아 보였다. 그래서인지 발화되어 땅 위로 올라온 싹들의 숫자도 보통 메밀에 비해 적고 싹이 출현하기까지의 시간도 2, 3일은 더 걸렸다. 성탁은 싹이 올라오지 않고 듬성듬성 빈 곳에는 씨앗을 추가로 더 뿌려주었다. 흔히들 메밀 농사는 뿌리고 거두기만 하면 된다고 쉽게 생각하는 편이지만 성탁은 초보 농군이라 메밀 농사에도 신경이 많이 쓰였다. 자주 밭에 나가 커가는 메밀싹을 살펴보며 생명의 신비를 느끼기도 했다. 한 알의 작은 씨앗이 무슨 에너지로 그렇게 부쩍부쩍 크는지 가뭄에도 비바람에도 잘도 견디며 무성한 잎을 돋우고 꽃 피워 풍성히 열매를 맺어주는 메밀이 아닌가. 특히 비료나 농약 등 많은 것을 요구하지 않아도 인간을 위한 신의 선물임에 틀림이 없다고 생각했다. 이 좋은 메밀을 형님이 계신 캐나다 사람들은 잘 먹지를 않아 재배하는 농가도 별로 없다고 하니 잘 이해가 되지 않았다.
더구나 인체에 해로운 글루텐이라고 하는 단백질이 밀가루에는 많은 반면 메밀에는 없어서 메밀은 글루텐 프리 식품이니 또 얼마나 좋은가. 세계적인 테니스 선수 노바크 조코비치는 글루텐과 설탕이 많이 든 음식을 피한 것으로 유명하다고 하는 얘기를 언젠가 강연회에 가서 들은 적이 있다. 농업기술센터에서 매년 초에 하는 영농교육을 받을 때였던 것으로 기억된다. 조코비치 자신이 글루텐을 소화할 수 없는 알레르기 체질인데다 글루텐을 과다하게 섭취할 경우 뇌 기능을 손상시킬 수 있다는 걸 알았기 때문이란다. 원래 조코비치에게는 치명적인 약점이 있었다고 한다. 체력이 약해 후반부에 와르르 무너지는 경우가 많았던 것. 그런 그가 세계 1위가 되기 위해 바꾼 것은 훈련 프로그램도 코치도 아니었단다. 그저 식단만 바꾸었을 뿐이다. 고향의 한 의사로부터 글루텐을 끊으라는 조언을 들은 뒤 이를 실천하자 크게 달라졌다고 한다. 더 이상 피곤하지 않았고 경기 중 호흡곤란도 사라졌다고 한다. 이와 관련해 일본의 치매 전문가 시라사와 다구치 박사는 뇌 건강에 있어 글루텐은 적이라고 강조했다는 얘기도 들었다. 쉽게 말해 글루텐은 보리, 밀 등에 들어있는 불용성 단백질인데 글루텐을 먹으면 분해되지 않는 엑솔핀이 뇌로 들어가 오피오드 수용체와 결합하게 된다고 한다. 이때 엑솔핀은 아편과 비슷한 작용을 해 우울했던 기분이 좋아지고 황홀한 상태로 변한다고 한다. 달콤한 디저트를 먹고 난 뒤 기분이 좋아지는 것을 예로 들었다. 한편으론 이 엑솔핀이 중독을 유발해 지속적으로 찾게 만든다고 한다. 흔히 말하는 탄수화물 중독이다. 게다가 더 큰 문제는 글루텐을 소화시키지 못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다는 점이다. 그런 사람이 글루텐을 과다하게 섭취할 경우 장내 세포의 누수 현상을 일으키고 뇌세포의 세포막 또한 약화시켜 뇌에 염증이 생길 수 있다고 한다. 결국엔 뇌세포가 사멸하게 돼 치매가 발생할 위험도 덩달아 커진다는 것이다. 그런데 메밀은 그런 글루텐 성분이 없고 그래서 국수를 뽑을 때 면대가 잘 형성되지 않는다고 들었다. 그렇게 메밀은 천연 글루텐 프리 식품이니 그 자체만으로도 매력적인데 루틴이란 성분이 있어 혈압 저하, 황산화, 항노화 등에 좋고 그 밖에 혈당 강화, 항비만, 숙취 해소 등 무려 18가지나 되는 효능이 알려져 있어 성탁은 근래 메밀에 흠뻑 매료되어 있다. 홍메밀씨를 뿌린 지 한 달 보름쯤 지나자 하나 둘씩 꽃봉오리가 보이기 시작했다. 이름 그대로 불구스레한 꽃봉오리였다. 며칠 사이에 꽃이 활짝 핀 것을 자세히 보니 꽃받침은 흰빛이 도는 연록색을 띠고 꽃잎은 핑크빛이 선명했다. 꽃 이삭은 3cm 내외로 작은 편이고 한 개의 꽃 이삭에는 대략 20개의 꽃이 피었다. 그런 꽃들이 이 가지 저 가지에 무수히 피기 시작하니 파종 후 2달이 지나면서 메밀밭 전체에 서서히 붉은색이 감돌기 시작했다. 녹색의 성숙한 잎은 만져보니 보통 메밀보다 약간 더 두툼한 듯했다. 녹색의 잎과 핑크빛 꽃들이 어우러지는데 보는 각도에 따라서 어떤 데는 핑크빛 꽃물결만 넘실대고 어떤 데는 잎과 절반씩 보여 마치 잘 그린 파스텔화를 보는 것 같았다. 성탁은 아내와 형님에게 자신이 만든 붉은 꽃 메밀밭을 사진으로 보여주고 싶은 마음에서 아름다운 홍메밀밭 풍경을 여러 장 핸드폰 카메라로 찍어 저장했다. 그 중에는 셀카봉으로 붉은 꽃 메밀밭을 배경으로 성탁의 얼굴이 나오게 찍은 것도 몇 장 있었다. 아내와 딸에게는 그것을 보내주려다가
더 좋은 장면을 연출하려고 셀카봉을 들고 메밀밭을 오가는데 그때 저만치 누군가 양산을 받쳐들고 메밀밭 쪽으로 걸어오는 것이 보였다. 성탁 앞에 멈춰서서 양산을 내려 얼굴을 드러낸 사람은 놀랍게도 연심이었다. 이게 누구야? 연심이? 오래간만이야, 성탁 씨. 살아있었네. 하도 안 보여 죽은 줄 알았지. 죽을 뻔했지. 아니, 죽었다가 산 셈이지. 부활하셨다고? 우리 구세주님이신가? 놀리지 마. 정말 심각했다고. 그래, 뜨거우니 어디 그늘에 가서 얘기하자. 두 사람은 몇 개의 나무 그늘을 지나 마을에서 만들어 놓은 큰 길가에 쉼터로 갔다. 다행히 쉼터의 누각에는 아무도 없었다. 두 사람은 강을 바라보며 누각에 걸터 앉았다. 여전히 입을 벌리고 있는 동굴이 보이고 반짝이는 강변의 모래도 흐르는 강물과 번갈아 보였다. 동굴은 그대로네. 모래밭은 더 넓어진 것 같고. 연심이 상념에 젖으며 입을 열었다. 그렇지. 나도 귀향에서 오래간만에 봤을 때는 같은 느낌이었지. 지금은 자주 보다 보니까 차이를 잘 모르겠고. 언제 왔어, 고향엔? 3년 됐지. 초등 동창인 영선이한테 얘기 들었어. 가끔 본다며 서로. 영선이? 걔네 슈퍼 하니까 슈퍼 가면 보지. 너무 힘들었겠다. 말 꺼내기도 조심스럽네. 지금도 힘들어. 우리 25년 만이지? 그동안 어디 있었어? 여기서 갈 때는 서울로 갔는데 얼마 안 있다가 외국에 갔었어. 외국은 어디? 여러 군데. 베트남, 라오스, 캄보디아 돌아다니다 보니 20년이 훌쩍 갔네. 죽었다가 살았다는 건 무슨 얘기야? 풍토병, 댕기열이라고 들어봤지? 들어봤지. 무서운 모기. 맞아. 그 병에 걸려서 다 죽었다가 운 좋게 기사회생했어. 지금은 괜찮은 거야? 괜찮아. 힘들 때도 있지만 살만해서 여기까지 온 거야. 여긴 어떻게? 누가 있나? 아니야. 아무도 없어. 그냥 옛날 생각나서 무작정 온 거야. 갑자기 나타나서 놀라긴 했는데 궁금하던 차에 잘 됐다. 반갑기도 하고. 가족은 캐나다에 있다며? 그렇게 됐어. 형님네가 먼저 가서. 캐나다 좋지? 나도 거기 가고 싶었는데 어쩌다가 동남아를 가게 됐지. 지금도 가서 살고 싶은 곳은 캐나다인데. 가족은? 나? 없어. 돌싱이야. 그때 성탁 씨한테 못 이기는 척 넘어가 줬어야 했는데. 그러게. 네가 말도 없이 갑자기 사라져서 황당하면서도 걱정 많이 했어. 그땐 여기 있는 게 너무 싫었어. 성탁 씨 때문만은 아니었고 말 못할 사정이 있었지. 난 나 때문인 줄 알고 한동안 심란했는데 그때 그렇게 가버리지 않고 여기에 있었으면 우리가 토닥거리면서도 어떻게 됐을지도 모르지. 그랬을까? 허무한 가정 아닌가? 배고프지? 뭘 좀 먹자. 금방 갈 것 아니지? 오늘 영선이네 집에서 자고 갈 거야. 마침 걔 신랑도 오늘 출장 갔대. 잘 됐네. 그럼 저녁에 셋이서 한잔 해도 되겠다. 영선이 얘기 들어보고 뭐 먹으러 갈 건데? 영양탕 어때? 말복도 막 지났으니 먹지 그거? 좋아. 성탁은 길가에 세워둔 트럭을 끌고 와 연심을 태워 시내로 향했다. 차창으로 보이는 붉은 꽃 메밀밭은 강을 따라 길게 이어져 장관이었다. 성탁이네 밭에 붙은 몇몇 집의 밭에는 성탁이네 밭보다 한 주 먼저 파종을 해 강변 일대가 붉은 메밀꽃으로 뒤덮이게 된 것이다. 연심은 트럭 위라 약간 내려다 보이는 메밀밭의 풍경에 감탄사를 연발했다.
하얀 꽃 메밀밭도 좋지만 붉은 꽃은 붉은 꽃대로 다른 결의 강렬함이 좋았다. 연심은 붉은 꽃 메밀밭 위를 맴도는 흰 물새 한 마리를 보았다. 그것은 모처럼 고향에 온 자신의 모습이기도 했다. 메밀밭이 시야를 벗어나서야 연심은 말문을 열었다. 사진 안 찍었다. 다시 올 거지? 그럼 밥 먹고 다시 와야지. 마을에서 홍메밀 축제 회의도 있고 이따가 찍어줄게. 형님은 돌아오실까? 성탁은 연심과 영양탕을 먹으면서도 머릿속은 형님 생각으로 가득했다. 연심이 탕에서 건져 올린 알갱이를 스푼에 담아 들어 보이며 이게 뭐냐고 물었는데도 성탁은 생각이 잠겨 즉답을 못했다. 성탁 씨, 내 말 듣고 있는 거야? 뭐라고? 이게 뭐냐고. 아, 그거 메밀쌀이야. 타타리 메밀, 쓴 메밀이라고도 하지. 겉보기에도 옛날부터 먹던 일반 메밀과 다르지. 중국에서 들어온 건데 몇 년 전부터 우리나라에서도 재배하고 있어. 약성이 일반 메밀보다 좋대. 왜 몸에 좋은 약은 쓰다는 말이 있지? 쓴 메밀이라 양리 성분이 더 많이 들었나 봐. 그렇구나. 많이 먹어야겠네. 그런데 무슨 생각하느라 내 말을 못 들은 거야? 성탁은 궁금해하는 연심에게 형님 얘기를 대충 해주었다. 듣기만 하던 연심은 다 비운 탕그릇에 수저를 내려놓으며 심드렁하게 한마디 내뱉듯 말했다. 형님 안 돌아오실 것 같은데? 왜 그렇게 생각하는데? 잘은 모르지만 나라면 그럴 것 같아서. 그게 거기서 얼마나 큰 죄인진 모르지만 시간이 지나면 사람들은 잊어버리지 않을까? 돈벌이 일도 신원조회 안 하는 일 찾아서 하면 될 거고. 그럴까? 그런 이유도 있겠고 또 다른 이유는 내가 외국에서 살다가 왔잖아. 한두 해도 아니고 20년을. 그게 뭐? 오래 나가 살던 사람에게 요즘 한국은 살기 만만한 조국이 아니거든. 봐, 서울 집값 오르는 거. 요즘 한국에서 잘 쓰는 말로 완전 미쳤지. 미세먼지는 또 얼마나 괴롭히고. 나 같으면 어떻게든 거기서 뭉개고 살지. 안 온다, 안 와. 연심은 격하게 손사래를 치며 오래 고민한 사람처럼 아주 쉽게 결론을 내렸다. 듣고 보니 그럴 것도 같네. 나도 그런 생각 안 한 건 아니야. 형님 내외가 귀국해서 와이프와 딸애까지 들어오게 되면 다시 한국에서 어떻게 살지 하는 생각을 했었어. 가슴에 사무친 기운에 대한 상처도 도질 것 같고. 형님의 역이미는 신중해야 할 것 같아. 형님과 잘 상의해서 결정해요. 연심은 숙연해지며 조심스럽게 몇 마디 덧붙였다. 그래야지. 하기 어려운 얘기 잘 해줘. 고마워. 고마워. 그만 일어날까? 가서 사진 찍어야지. 식당에서 나와 다시 트럭에 오른 두 사람은 자판기에서 뽑은 커피를 마시며 마을로 이어진 지방도로를 달렸다. 군데군데 깔려있는 과속 방지턱을 넘을 때는 성탁이 속도를 줄였는데도 번번이 심하게 차가 흔들려 연심의 상체가 성탁에게 쏠리곤 했다. 그때마다 연심에게서 뿜어져 나오는 향기가 성탁의 후각이며 심장까지 자극을 했다. 과거 두 사람 사이의 기억을 되살리기에 충분한 자극이었다. 연심도 바로 옆에서 몸이 닿으며 성탁의 채취를 느끼자 육중한 몸으로 자신을 덮치던 모래밭의 추억이 떠올랐다. 그 순간 밀쳐내기는 했으나 자신에 대한 성탁의 진심을 몸으로 받아주지 못한 것을 한동안 후회했던 기억도 되살아났다. 운명은 한순간에 찾아오기도 하고 또 한순간에 덧없이 빗나가기도 하는 것을 그때는 몰랐었다. 연심은 어쩌다 돌싱이 된 거야? 이런 말 이런 식으로 물어도 되는지 모르지만
꽤 빨리도 물어본다. 괜찮아. 한두 번 들은 얘기도 아닌데 뭘. 재수가 없었어. 아니, 내가 사람 보는 눈이 없었지. 눈에 콩깍지가 씌었던 거야. 내 손으로 눈을 파내버리고 싶었지. 연심은 가슴 속 상처를 도려내듯 거침없이 말을 이어갔다. 첫눈에 반해 정식 혼례도 거르고 동거부터 했는데 이 인간이 기본이 안 된 개망난이었어. 날 꼬시느라고 철저히 사기극을 벌였는데 완전히 속아 넘어갔어. 천치같이. 베트남은 왜 간 거야? 그게 내 비극적 운명의 서막이었어. 좋은 사업 아이템이라고 잔뜩 바람이 들어서 나까지 현혹해서는 혼인신고를 하고 출국 절차를 밟아갔는데 하나부터 10까지 제대로 된 게 없었어. 그냥 돌아올 수도 없고 삿입에 거미줄 칠 수도 없고. 그래서 내가 닥치는 대로 막일을 해서 먹고 살았지. 그때만 해도 베트남에 진출한 한국인이나 한국 기업이 많지 않을 때라 다행히 일감은 끊이질 않고 있었어. 처음엔 한국인을 상대하는 일만 하다가 눈짓, 몸짓으로 현지인과 의사소통도 어지간히 되면서 현지인 기업체에서 일도 할 수 있었지. 그래서 돈도 좀 버나 싶었는데 이 인간이 가정부로 일하는 현지인 여자를 자꾸 건드리는 거야. 알고 보니 그 인간이 무정자증이라 애는 안 생겼는데 가정부가 안주인 행세를 하려 드는 거야. 그 꼴은 도저히 못 보겠더라고. 그래서 수도 없이 대판 부부싸움도 했지. 그래도 현지인만 바뀌었지 못된 버릇 끊지를 못하더라고. 그래서 내가 집을 나와버렸어. 일감조차 돌아다니다 보니 인접국가인 캄보디아와 라오스도 오가며 겨우 내 한 몸 건사할 정도로만 돈벌이를 했어. 그러다가 강원도 출신 한국 사람이 오너인 쿠라오 기업의 계열사에 취업이 되어 라오스 수도 비엔티엔에서 10년 넘게 살았어. 그런데 비엔티엔에서 재수없게 댕기열에 걸렸던 거야. 다행히 가까운 태국 농마이 종합병원으로 신속히 이송되어 살았어. 정말 고생이 많았구나. 혼자 몸으로 그 숱한 고생을 어떻게 감당했냐? 대단하다, 대단해. 살아야 했으니까. 하지만 살아야겠다는 의지만으로 살 수 있는 게 아니잖아. 기운이도 가라앉는 배 안에서 얼마나 살고 싶었겠어. 불가항력이라는 게 있지. 신에게만 허용된 힘. 그래서 운이 따라야 하는 하늘의 기운. 네겐 그게 가능했던 것 같구나. 맞아, 운도 따랐어. 돌아보면 어려운 고비마다 하늘이 도운 것 같아. 지금 여기에 성탁 씨와 함께 있는 것도. 성탁은 머릿속이 복잡해지는 자신을 발견하고 흠칫 놀랐다. 성탁이 다시 시야에 들어온 붉은 꽃 메밀밭을 향해 핸들을 꺾으며 자신의 인생 행로를 향한 핸들도 꺾으려는 심사가 아닌가 하는 자괴감이 들었다. 연심의 고통스러운 과거 속에 함께하지 못한 자신의 무심과 무능을 탓하며 연심에게 진한 연민을 느꼈다. 한때 연정을 품었었다는 이유만으로 가당한 연민인지 알 수는 없으나 지금 자신의 감정에 합당한 이유가 있을 것만 같았다. 연심은 연심대로 어디서 날아왔는지 메밀밭 위를 나르는 한 쌍의 이름 모를 새를 보면서 성탁과의 의미 있는 재회로 환치시키고 있었다. 그 순간 성탁을 더욱 경악하게 한 것은 이미 자신이 형님의 역이민에 대해 반대하는 결론을 내리고 있다는 사실이었다. 또 기러기 부부로 사는 아내 최신정의 빈자리에 조연심이 뚜아리를 들고 있는 게 아닌가. 눈앞에 펼쳐진 연심과의 온갖 환영을 떨쳐내려고 성탁이 메밀밭가에 트럭을 세우고 차에서 내렸다. 연심도 같은 느낌이었을까. 뒤따라 내려 성탁에게 다가온 연심이 성탁의 팔을 덥석 잡았다. 갑자기 현기증이 나네. 연심이 성탁의 팔에 의지해 애써 중심을 잡으며 말했다.
연심의 말을 못 들은 척하는 성탁의 눈앞에 메밀밭이 해일처럼 거세게 일어나 산산이 붉은 메밀꽃잎을 뿌렸다. 붉은 꽃 메밀밭이 마치 천국과 지옥 사이에 펼쳐진 레드카펫 같았다.